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윤석열 대 한동훈입니다.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지만 한 위원장이 거부해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여권 1, 2인자가 정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여권 안팎에선 대통령 부인 문제 해법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용산 사과 여부 등을 놓고 친윤계와 수도권 출마 희망자들이 대립하고 있어 봉합 여부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당무 개입 논란입니다. 대통령실이 여당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일부 지역의 공천 문제까지 지적하고 나서자 야권을 중심으로 불법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참모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대법 판결까진 무죄입니다. 민주당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자도 대법원 유죄 판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서 이재명 맞춤 공천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 위원장은 586 운동권과 다선 중진 물갈이론에 대해선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있다는 걸 안다며 자발적 용퇴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제3지대 동상이몽입니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지난 주말 공식 출범하면서 제3지대 5개 신당 창당 작업이 모두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각 정파는 빅텐트 성사 여부와 시기, 이낙연 새로운 미래위원장의 지역구 출마 문제 등을 놓고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어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김의겸 결국 송치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다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의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인정했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이번 주 내내 맹추위입니다. 영하 40도 북극 한파가 한반도에 내려앉으면서 수도권과 강원도엔 한파주의보가,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간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생물이라고들 하지만요. 총선을 8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정권 1, 2인자가 공개 충돌하는 사태. 이게 벌어지리라고 예상한 분들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사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은 연이틀째 이를 거부한 게 분명한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제 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여권 주류 인사들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고 여기에는 대통령실 의중도 반영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이 한동훈식 줄 세우기 공천 행태에 실망을 해서 한 위원장의 이 지지를 철회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이 여권의 대혼돈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 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당시 상황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전해졌는데 이 보도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요. 한동훈 위원장을 직접 만나 사퇴 요구를 전한 인사가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었고 그 자리에는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실장은 한 위원장에게 이 영부인의 명품백 의혹에 대한 대응에 이 섭섭함을 전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의 일부 지역 공천 관련 행태를 문제 삼으면서 이 지지를 처리했다. 거기에 이제 인간적 지지를 처리했다. 이런 얘기까지 있었죠. 이렇게 알려졌었지만 사실상은 대통령 부인의 명품백 논란 대응에 대해서 이 온도차가 있어서 또 거기에서 갈등이 본격화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요, 이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 관련 보도들이 나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제 오후에 국민들을 보고 나선 길이다, 할 일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이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공시를 통해서 이 대통령실 사퇴 요구 관련 그 보도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일요일이었던 어제 오후 내내 이런 논란들로 정치권이 시끄러워지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의 오늘 일정 그리고 발언들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오전에 당 비대위 회의 등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를 했고요. 또 거듭해서 언론과 만나서 강하게 사퇴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총선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선민후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긴 어렵다면서 자신의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로 알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 이 말로 대통령실, 정확하게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사실이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확인해 준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설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요. 오늘 나온 한 위원장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4월 10일 총선이 우리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고 제가 부족하지만 그동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저는 선민후사하겠습니다. 갈등 원인으로 김건희 여사 리스트가 조금 거론이 되는데 관련해서 위원장님 입장은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총선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을까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한 위원장은 이어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관련 여러 가지 현안들을 언급하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에 거듭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야권을 향해 비판 목소리를 키우면서 보수 선명성을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사령탑이 본인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앞서 이른바 윤심공천 우려가 불거졌을 때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죠.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다. 이렇게 분명히 말해서 이게 사실상의 정치적 독립 선언이다. 이런 해석을 불렀죠. 그런데 어제 오늘 상황으로 해서 이제 뭐 자이든 타이든 대통령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 뜻을 완전히 그리고 분명히 했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전 일정을 마친 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당내에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다는 등의 질문이 쏟아지자 누가 나의 거취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냐 이렇게 되받아치고 이후 질문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기도 했었는데요. 영상으로 이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그래도 좀 위원장님 거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거취에 대해 누가 얘기를 했죠? 뭐 다른 뭐 여러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분위기가 나타나는데요. 잠시만요. 네. 친윤계 의원들 일부가 의원 단톡방에서 결국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의 발언 등을 종합해보면 어쨌든지 간에 대통령실 정확하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 정설로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죠. 네, 우선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갈등설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 대통령 부인 논란부터 좀 짚어보면요. 지난해 11월이었죠.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치기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9월에 이 최재형 목사로부터 명품백을 선물 받았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당시에 해당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이 영상은요. 최 목사가 이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를 이용해서 촬영을 했고 명품백 역시 서울의 소리치기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면 누가 봐도 명백한 함정 취재, 그러니까 몰카 취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취재 윤리적으로나 또 정치 도덕적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후에 이제 여권 내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왔었죠.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와 이 같은 고향인 점과 아버지 등 집안 어른들끼리 친분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먼저 이 김 여사에게 접근을 했고 서울의 소리치기 일부러 명품백과 몰래카메라를 준비하는 등 어떻게 보면 애당초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진 함정 취재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요, 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모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관리되고 또 보관되고 있다면서 개인이 수취하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압박이 이어졌고요. 여권 내에서도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양쪽의 기류가 미묘해진 시점은 지난 17일입니다.
한 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개적으로 대통령 부인 리스크를 언급하면서부터로 보입니다. 특히 당시에 김경률 위원은 대통령 부인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프랑스 혁명과 당시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 얘기도 꺼냈습니다. 사실상 영부인을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이어서 여권 내에서 이건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라는 비판이 이어졌고요. 이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실과 당내 친윤계를 격분하게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서 나온 김경률 위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최순실 국정농단 이제 촛불 집회 나갔을 때 그때 참여연대 역사학 교수님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그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인가요? 이제 이분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사건도 이성적 합리적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자는 건 아니고 지금 이게 국민들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보거든요. 네네. 국민들의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는, 납득시킬 수 있는 바짝 엎드려서. 김경률 의원의 이런 발언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우려하는 입장을 내놓은 거, 이게 대통령실과의 갈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난 18일 명품백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 함정 몰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도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내놨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한 위원장의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18일에 나온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이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요. 대통령실에서는 이 몰카 공작 주장에 더 힘을 싣는 그런 입장을 또 언론에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 인사, 특히 이제 윤재욱 원내대표가 여기에 힘을 보태면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하고 확실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런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친윤계,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갈등이 사실상 증폭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시간 순으로 봤을 때 지난 18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날인 19일에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 측에서 곧바로 이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건이다라면서 이 사안의 본질은 공작이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습니다. 이후에 이 친윤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영부인이 사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 대표적인 친윤계이자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이 수행실장을 지냈던 이용 의원은요, 소속 의원들이 모여있는 이 단체 대화방에서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라는 기사와 이 영부인 사과 불가론을 제기한 한 유튜버의 발언을 공유를 하면서 사과하는 순간 민주당이 들깨처럼 물어뜯을 것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영부인은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고 해당 명품백 역시 공식 절차대로 대통령 부속실에서 보관을 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는 게 분명한 팩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윤재욱 원내대표 역시 해당 사건의 본질은 몰카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앞서 김경률 위원이 당내 온도차에 대해 지역별의 인식 차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와 장해찬 전 최고위원 목소리 이어서 듣겠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선대의 친분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함정을 만들어서 만드는 거의 몰카 공작이고 또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무리 이야기를 했던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하고 공모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김건희 여사는 피해자잖아요. 사기 몰카 취재에 당한 피해자, 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이용한 파렴치한 범죄의 피해자잖아요. 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과는 가해자가 해야죠.
이후 앞서 전해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제 사퇴를 요구한 그런 사실이 알려졌고요. 또 한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는 의사까지 강하게 내놓으면서 지금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그런 상황입니다. 파장이 메가톤급임을 인지해서인지 대통령실에서는요, 상황을 좀 다독이려는 그런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일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용산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재차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식의 보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공천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철학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여당과 용산 대통령실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세력이 있지만 양측은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다른 고위 참모 역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오랜 신뢰관계가 있는 사이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예정돼 있던 민생 토론회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불참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 위원장과 갈등설에 대한 여파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 사실상 해당 갈등을 촉발한 것으로 지목됐던 김경률 위원 역시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자신의 거친 언행으로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며 오직 민심을 받들고 총선에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았죠.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정권을 잡은 이 여당에서 선거에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기는 합니다만 대선의 승리를 이끌었던 당대표가 핵심 주류에서 쫓겨나다시피 했고요. 그 다음 당대표도 역시 좋지 않은 모양새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비상하게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해서 뽑은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당대표죠. 그 당대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말이 대통령실이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내친 거다, 내치려고 시도를 했다, 정확하게 지금 현 상태로 보면은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윤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하고 거의 저희가 알기로는 호용호제를 떠나서 그 이상의 인간적인 관계, 그 이상의 신뢰 관계를 갖고 있다, 저희가 보통 그렇게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윤 대통령의 과연 속내는 어떤 것일지 궁금해집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보면 권력 1, 2인자들 간의 갈등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이제 김종필 총리가 이제 헤어질 때라든지, 또 김영삼 대통령실의 이회창 당시의 대표가 헤어질 때라든지 이런 거 있었지만, 이번 사안처럼 좀 깜짝스럽게 이렇게 이해한 건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당황한 분들 많았고, 처음에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다들 오보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관계는 꽤 한 20년 이상 지속돼 왔는데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사퇴를 요구할 만큼 악화됐던가라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금 이 김경률 비대위원회 공천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전체 253개 지역구 중에서 한 개 문제 공천 때문에 헤어진다고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근전에 결국은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명품백 수수 문제를 놓고 결국 해법 자체가 달랐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거를 그냥 아예 공개화시켜버리면서 아예 사퇴하라고 그러고, 지금 이 비대위원장은 사퇴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윤 대통령의 어떤 분노와 배신감이 크다는 방증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지금 본인이 물러날 경우는 다 망하는 길이다. 지금 선거도 망하고 지금 여당도 망하고,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물러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79일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선거 그냥 치르지 말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망하는 걸 갖다가 지금 추진한다는 거, 저는 대통령실 참모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대안을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선 패배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없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그런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조금의 시간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전같이 이제 옥새 파동 같이 그럴 때는 이제 임박했지만, 지금은 그나마 좀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문제의 어떤 적극적인 해결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다 공멸하는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선거 치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후보들이 예비후보 등록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만약 이렇게 상층부에서 서로 갈등 생기고 나 안 한다 그러고 나가버리고 대통령 그래 나가라 그러고 이래버리면 이거는 뭐 다 망하자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갈등이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새롭게 보지는 않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번 갈등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특수관계, 단순히 오래된 관계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안에서 특수조직 안에서 수십 년간 최측근으로서 같이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많은 추측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약속 대련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는 워낙 이 둘의 관계가 돈독했고 다 이렇게 갈등을 빚을 정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좀 확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속 대련이나 계획된 것이려면은 뭔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목적이 보여야 되는데 목적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누구에게 이득인지 야당의 입장에서 봐도 보이지가 않는데 과연 이런 걸 기획했다?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또 시기적으로 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임기가 한 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갈등을 일부러 조장했다? 저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갈등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럴 때냐는 겁니다. 지금 여당 내부에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갈등을 보이는 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인가?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민생 토론회를 취소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석만 취소한 겁니다. 참석을 취소한 것도 지금 거기 가서 민생 다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본인이 좀 불편한 자리를 피하는 게 우선으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빨리 국정 운영으로 다시 복귀하셔라라고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민생 토론회에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건강 상태, 그러니까 감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 사실상의 당대표죠. 충돌을 하면서 국민의힘은 혼란에 빠진 양상입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요, 당내 여론이 누구 쪽으로 움직이느냐, 바로 그걸 겁니다. 친윤계와 비주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서 맞붙일 가능성, 이거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 보입니다. 대통령실이 만료하지 않는 한 대선 이후 윤심을 앞세워서 여러 차례 당대표와 비대위원장 사퇴를 압박해온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위원장의 거취 등에 대한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에 마땅한 정치적 자산이 없는 한 위원장이 단숨에 여당의 당권을 쥔 데에는 윤 대통령의 지지와 친윤계의 지원이 있었던 만큼 윤 대통령이 정치적 지지를 철회할 경우 한 위원장으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갈등의 근본 원인격인 이 명품백 사과론에 대해서도 친윤계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서 앞으로 친윤계 의원총회 등에서 집단적으로 움직일지가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이 친윤계의 대치적 분위기가 김건희 여사가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인데요.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과 이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요, 사과하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에게 동의할 수 없다. 침묵도 사과의 한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을 했는데요. 어떻게 썼냐면은 임명지막 해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국민과 당원의 이 신뢰를 상실하면 선출직 당대표도 퇴출된다라고 썼습니다. 또 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겨냥해서는 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로 비유한 것은 망발이라면서 고도의 정치 게임인지 갈등의 폭발인지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대표는 임기가 의미 없다라는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친윤계 의원들의 행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권 안에서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네, 대표적인 인물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장 사무총장은 어떤 한 사람들이 언론을 이용해서 계속 몰고 가거나 마치 거기에 어떤 힘이 실려 있는 것처럼 자꾸 언론을 한쪽으로 유도해가는 방식은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건 앞서 말한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용 의원이 당 소속 의원 전원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는 취지의 온라인 기사 링크를 공유한 걸 비판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하태경 의원도 이 단체 대화방에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하는 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관련해 장 사무총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 내에서 어떤 공론의 장을 거쳐서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날 것 또는 날 것에 어떤 것이 덧붙여져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그 언론을 또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몇몇이 그것이 당 전체의 의사인 것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론을 형성해가는 방식, 나중에는 당의 결정으로 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또 건강한 방법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부인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수도권에 이제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비주류에 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이 어떤 형식으로든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 여사의 문제를 매듭 지어야 중도층 이탈을 막을 수 있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요구하는 의원들도 늘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SNS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초선 의원은 조선일보에 수도권 출마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인사는 김 여사의 사과 없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분위기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거 캠페인을 하기 힘들다고 전했다고 하고요. 관련 목소리들 모아봤습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저는 계산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이 총선을 떠나서 국민들이 지금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생각하거든요. 김건희 여사가 가장 큰 지금 압력과 스트레스로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손잡고 국민 앞에 나가서 용서를 저는 빌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당 대다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부인 리스크가 있고요. 이번 총선이 이 영부인 선거 이렇게 몰고 가는 게 민주당 전략이고 이제 이 부분을 선거 전에 최대한 빨리 해소해야 된다는 지난번 삼선 의원 모임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가 뭐 다 대동소이했고요. 영부인께서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이 대선 당시에 아내로서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솔직하게 사과를 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저는 어쨌든 공인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요. 이번 사태의 불똥은요, 부당한 당무 개입 여부,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여부, 여기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정권 1, 2인자의 충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개입을 했고요. 또 대통령실의 고위 관계자라는 그런 익명의 사람이 나와서 국민의힘의 핵심 당무인 공천 문제를 명분으로 삼으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이 책임 추궁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님 먼저 오늘 그 최고위 회의에서요, 이 정부 여당은 윤심과 한심 이렇게 나눠서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면서 이 정부 여당의 미안한 말이지만 한심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 윤석열 정권 자체가 코리아 리스크의 진원이다라는 비판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또 이 박찬대 최고위원은요, 대통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면 정권이 무너지나 왜 이렇게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를 키우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나온 민주당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가적 위기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히 엄정한 선거 중립, 민생 현안 사안에 대해서 국정 동력을 집중하라는 충고를 드립니다. 뭘 선거 때까지 미룹니까? 정부 여당은 윤심, 한심 이렇게 나눠 싸울 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에 제안합니다. 공통공약 실천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정부 여당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한심합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정권이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무리한 태도를 보이면서 사태를 키우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번 갈등이 이른바 이제 서로 짜고 하는 약속 대련 이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백한 정치 개입, 당무 개입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서 당무 개입이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진짜 한동훈 자르기든 가짜 약속 대련이든 윤석열 아마추어 정권이 공당인 국민의힘 대표인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서 한 위원장을 내쫓는다면 대통령실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고요.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다며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김기현 내쫓기에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내쫓는다면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특검과 김건희 디올 명품백 수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전야처럼 이미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의 당무 개입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내용을 독대 자리가 아닌 여당 지도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했을지 의문이고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가 있었다는 점을 본인의 입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대통령 당무 개입으로 이는 불법입니다. 당무 개입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죠. 네,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출근길에서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또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말 듣고 오겠습니다. 당정관계 신뢰가 사실상 깨졌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습니다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길입니다. 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보세요? 그런 평가는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3지대 신당 측에서도 이 같은 여권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요, 오늘 SNS를 통해서 이 권력 내부의 끝없는 추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년 8개월 만에 5번째 한동훈 위원장이 입당 한 달도 못 돼 벌어지는 여당 순회 교체 드라마라면서 이 명품백 사건을 사과하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인가, 이 사과 요구가 그토록 무거운 불충이라도 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네, 여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가세했습니다. 이 대표는 SNS를 통해서 음식점의 주방은 하나인데 전화 받는 상호와 전화기가 2개 따로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어서 서로 다른 팀인 척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초록은 동색이라며 이런 것보다 개혁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대통령 부인 논란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이것이 이번 사태의 진전, 그다음에 어떻게 이것이 번질지를 결정하는 관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당내에서 친윤계 그룹이 과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또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일 모레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소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친윤계들이 집단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사퇴론을 제기하고 나선다면 과연 한 위원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들을 지금 언론들이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국 이제 누굴 선택해야 되냐를 지금 결정해야 되는 어려운 국면에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상시 때 같으면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어떤 이 권한, 이것이 상당히 셀 텐데요. 지금은 총선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친윤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용호 의원 말고 목소리 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자, 보통 때 같으면 아마 여러 명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을 했고 또 이러한 논란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지금 이용호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금 의원들은 일체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냐? 지금 자기 총선의 당락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물러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내친다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의원총회뿐만 아니라 중앙위원회에서 사실은 소집이 돼서 거기서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을 해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면 누가 그럼 총선을 지휘하겠습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그럼 딴 사람이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다 본인이 뛰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천장을 누가 발급합니까? 대통령이 발급하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도장을 찍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다 공천 대상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 지금 친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지금 현재 그동안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 지금 불출마했죠?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 이철규 의원 몇몇 명이서 이거를 대통령 편을 들 수 있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결국은 이 싸움, 이 뭐 다툼, 싸움은 결국에 지금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밝혀버렸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아마 의원총회나 이런 데서 집단적으로 예전처럼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뭐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사퇴하라든지 이런 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그럴 경우는 자칫 이 문제를 빨리 풀지 않으면 내용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어쨌건 이번 주 내에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상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 뭐 이 의원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강제로 사퇴를 시키거나 뭐 압박을 가해서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금 당원 당규상 비대위원장 관련 규정은요, 이제 그 중앙위원회입니까? 거기에서 이제 합의를 하고 거기에서 통과를 시키면은 한번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원 당규상으로는 아까 한동훈 위원장이 말한 대로 총선 이후까지도 사실상 당대표로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말씀해 주시죠. 여당 내부의 갈등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갈등이 아마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해서 입장차가 너무 명확하고 이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 함정 몰카의 피해자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죠.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함정에 빠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견이 계속되는 한 아마 갈등은 해결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지금 합법적으로 끌어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임기가 정해져 있더라도 당원이나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지 않는다면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방금 말씀드린 그 갈등의 그 포인트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편에 좀 서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기대기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을 이것 때문에 바꾸자라는 여론을 만들기 힘들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친윤 의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흔들기는 아마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친윤 의원들이 뭔가 흔들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당이 계속해서 이렇게 비대위원장을 바꾸고 당대표를 바꾸는 게 국민들이 보시기에 지금 여당을 얼마나 지금 즉흥적인 여당으로 보겠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요,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이제 아무리 잔류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당심이 떠나면은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현종 의원께서 이제 권성동 의원 얘기를 하셨는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2대 총선이 8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 모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란히 굵직한 재계 인사들을 영입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여야가 각각 이 재계서의 1, 2위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전직 사장급 인사를 영입을 하면서 이른바 이 기업인 모시기 경쟁에 나선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요, 이 삼성 갤럭시 성공 신화의 주역으로 평가받는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사장 영입을 발표를 하고 이 공식 행사도 열었는데요. 고 전 사장은 이 공동 인재 영입 위원장이기도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고 전 사장이 이 저서로 완독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삼고 처리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고 전 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이 경기 수원 지역구나 혹은 비례대표 출마 가능성 이런 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입식 보시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모시고 싶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40년간의 이 IT 발전의 상징 같은 분이시고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요즘에 저희가 지방에 가면 이렇게 셀카 찍잖아요. 우리 고동진 사장님을 모시면서 제 아이폰으로 찍는 건 좀 이상해서 제가 네, 갤럭시 폰으로 지금 셀카 찍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제가 신입사원 때처럼은 못 돌아가더라도 마음만은 신입사원의 자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 일을 통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의 말에 마음이 움직이셨는지. 우리 한 위원장님이 4월 10일 이후에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 사실은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민주당은 총선에 투입할 인재 구호로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공개했습니다. 공 전 사장은 문화일보 기자 출신으로 현대차에서 홍보실장과 전략기획 담당 사장을 지냈는데요. 민주당은 공 전 사장이 기업 현장에서 실물 경제 전문가로 첨단 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역량을 발휘해왔다며 영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인재 영입식 모습도 보시죠.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께서는 현대자동차가 오늘 글로벌 탑3로 올라서는데 큰 역할을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구호 인재로 함께하게 됐는데 환영합니다. 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에 힘을 쏟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원들이 사회적 에너지를 모으는데 힘을 발휘한다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 출마를 좀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이후에 그 절차를 통해서 당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총선 공천 작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이 컷오프 기준, 그러니까 경선 출마 자격을 주지 않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당 안팎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성범죄, 음주운전, 막말 등 5대 혐오 범죄를 저질러 컷오프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면 책임지고 컷오프 시킬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다만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체로 이제 어떤 이 범죄가 재판에 회부됐을 때 최종심, 그러니까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요. 부패와 뇌물 어떤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후보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감산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점수에서 어떻게 좀 감산하는 이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아마 반영하지 않을까. 네, 이런 기준에 따르면요. 대장동과 위례 사건 등과 관련해서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기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어서 경향신문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맞춤형 공천 룰이라는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임혁백 위원장은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중진 용태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죠. 네, 임 위원장은요, 이 중진과 86 용태론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한 것처럼 3선 이상 다선 의원에 대한 감점 이런 건 없고 또 86 운동권 등 이 특정 그룹에 대한 감점 규정을 신설할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주면은 이것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일괄적인 규정은 만들지 않겠다라는 설명인데요. 그러면서도 이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지지 불태, 그러니까 멈출 때를 알아야 한다라는 뜻이 담긴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사실상 중진들의 자발적 용태를 권고를 했습니다. 임 위원장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관위에서 3선 이상이다라든지 아니면 소위 말해 올드보이라든지 아니면 586이라든지 이런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기준을 잡아서 586은 안 된다, 아니면 3선 이상 안 된다, 무슨 올드보이 안 된다 이런 거 없고요. 노자가 도덕경에서 지지불태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 이 멈출 때를 알아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어제 김민기 의원이 솔선수범한 것처럼 좀 자리를 내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런 바람이지 결코 우리가 공천 규정에 감점을 주는 어떤 규정을 삽입한다 이런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발적 용태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넌지시 압박을 했다는 분석 기사가 많았습니다. 이 같은 임 위원장의 이른바 권고 아닌 권고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을 향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임 위원장은 당내 일각에서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에 대한 불출마 요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일고의 여지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의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분이 있다면 그분들은 책임감을 느껴야 하지 않겠냐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선 의원이나 86 운동권을 향한 자발적 용퇴 권고처럼 출마 의사를 밝힌 노영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이 운동권 출신 86 현역 의원들을 향해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의 불출마 요구 공세 아주 거센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최근 민주당 안에서는 전대협 출신인 이인영 의원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6세대를 겨냥해 총선 불출마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윤용조 전 민주당 당대표실 부국장과 원외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민주당 혁신행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들은 친명계 97, 그러니까 90년대 학번, 70년대 출신 운동권 그룹으로 분류되고 있어서 당내에서는 86대 97의 전면전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민주혁신회의를 이끄는 강미원 당대표 특보가 한총련 5기 의장 출신인데다가 윤용조 전 부국장도 한총련 대의원 출신이라서 한총련 출신들이 전대협 출신 선배들을 공격한 모양새가 됐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친명계에 속하는 이른바 97세대들이 이 공세 수위를 아주 높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난 19일에 삼선의 김민기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게 이 86 용퇴론 총공세의 계기가 된 걸로 좀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근인 윤용조 전 당대표실 부국장은 지난 19일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노영민 두 분은 권력 유지가 목표가 아니라면 물러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인영 의원을 향해서는 전대협 1기 의장의 86세대 맏형인 점을 강조하면서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 민주당 혁신행동은요, 어제 입장문을 통해서 현역 운동권은 프리패스냐, 도덕성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실명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기동민 의원은 고가의 양복을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한 비위를 저질렀음에도 제재 없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실의 허위 인턴 등을 통해 등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부형받고도 적격 심사를 통과를 했으며 음주, 사기 전과의 지방이용 공천 장사 의혹이 보도된 송갑석 의원 역시 마찬가지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민주당 혁신 행동의 이 같은 공세는요, 비명계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출마를 노렸던 이 원외 강성 친명계 인사들의 연이은 불출마에 따른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참고로 친명계 강의현 이 민주당 당대표 특보와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이 최근 성비 등 논란이 일자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공격의 대상이 된 이른바 86세대에는요, 또 문재인 정부 출신들이 많은 게 또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지난 20일 낸 논평에서 아예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당과 정권 차원의 권한과 책임이 컸던 분들이었던 만큼 민주당을 살리기 위한 길을 과감하게 선택해 주길 정중하게 요청드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계가 탈당하면서 어느 정도 당 내분이 정리가 되자 이제는 친명계의 칼날이 친문 인사들을 향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용태론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자,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전대협 출신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이자 문재인 정부 출신이기도 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운동권 용태론 등에 대해서 특정 세대나 특정 세력을 배격하는 뺄셈 정치는 안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 세대가 특정 세대를 배제하는 것도 뺄셈 정치로 가기 때문에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한다는 첫 번째 대의안은 어긋나는 거다. 보세요. 문재인 정부 전체를 겨냥해서 대립시키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재명 대표만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는 것이죠. 친문으로 불리는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고 준비된 많은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마땅히 힘을 합하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오던 얘기기는 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 안에서 이른바 이제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86 운동권 출신들한테 물러나라 이렇게 용태론이 거셌습니다. 이게 그런 주장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97 운동권, 그러니까 90년대에 대학을 다닌 70년대생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86 운동권 대 97 운동권 간에 이른바 전면전 양상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기사들도 봤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게 주어진 과제가 8.6 운동권의 용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동권 문화에 대한 뭐 비판 이런 것들은 받아들여야죠. 뭐 운동권끼리의 뭐 기득권 문화라든지 제19 감싸기라든지 뭐 또 좀 안일한 도덕적 잣대라든지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지만 특정 세대 8.6 운동권으로 지칭해서 그들을 용퇴시켜야 된다는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그 97 운동권도 어떻게 보면 저희의 선배 세대인데요. 그들이 보여준 뭐 정치 문화나 아니면 그들이 보여준 뭐 도덕적 잣대 이런 것들이 뭐 8.6 운동권과 비교해서 월등히 낫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8.6 운동권을 구출을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단 그 8.6 운동권이 자초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상호 의원 이외에 뭐 김민기 의원도 나오긴 했지만 이런 좀 자발적인 용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8.6 운동권이 비판받는 이유는 이 8.6 운동권 스스로의 카르텔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정치를 하면서 자신의 동기나 함께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뭐 청와대라든지 또 국회의원 이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거대한 카르텔이 되면서 결국 뭐 잘했으면 또 모르겠지만 결국은 시대적인 소명을 못 이루기 때문에 지금 용태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세대가 지나가면 좀 더 나은 세대가 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상적으로 보면 극단적인 세대들이 또 온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과 뭐 비슷한 현상이라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이제 이 기업가 출신들이 이제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오히려 방향을 그동안 민주당이 보면 굉장히 이제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기업가들 좀 영입을 한 거 오히려 민주당에 저는 더 활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향을 어떤 전환해야지 단지 이 어떤 싸움들 이거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교체하는 것도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민주당이 외면해왔던 기업이라든지 좀 더 사회적인 어떤 영역들을 확대하는 거 저는 그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보도해둔 부분 중에서요, 이 민주당 혁신 행동이 일부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제 지적을 했는데요. 가령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유죄 판결은 받지 않았다. 이 부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천 희망자들의 이 사법적 논란에 대해서 대법원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은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이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을 당했던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초 경찰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인정해서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다루게 된 겁니다. 네, 어제 경찰이 이 김의겸 의원을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를 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는데요. 이는 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2월 이 김 의원을 고소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재작년 10월 이 국정감사에서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를 하면서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이 김앤장 변호사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청담동 어디 다 빌렸어. 근데 한동훈이랑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동배가 같이 다 이게 부르겠대. 동배가 같이 윤석열이 했고.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죠? 뒤에? 위원님, 저번에 저보고 뭐 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저랑 뭐 걸면 어떻습니까? 저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배 아가씨를 했다고요? 저는 법무부 장관직 포함해가지고 제가 뭘 앞으로 어떤 주의 종직이라든가 뭐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자, 아니 저보고 거시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런 찌라시 수준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국무위원을 모욕해놓고 국정감사를 하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김의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요, 경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을 인정을 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을 한 바 있습니다. 네, 녹취록에서 술자리 의혹을 처음 얘기한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는 의도로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게 확인이 되면서 의혹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김의겸 의원과 이 의혹을 보도했던 유튜브 매체 더 탐사의 강진구 전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 이후에 경찰은 강 전 대표만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김 의원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 측이 반발을 해서 이의를 신청하면서 김 의원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건데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향후 보완 수사 뒤에 김 의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형사 사건과 별개로 한 위원장이 김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은 오는 3월에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의 사건이 넘어갔다고 해서 김 의원의 형사처벌이 결정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이른바 이제 면책특권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여기에 따라서 기소 여부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여야는요, 주말과 오늘 또 다른 가짜뉴스 논란으로도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의 박은식 비대위원이 이 5.18 항쟁을 비하했다, 이런 한 언론의 오보가 그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한 언론사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19일에 박은식 위원이 과거 자신이 대표로 있었던 호남 대안 포럼의 메신저 채팅방에서 광주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을 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과 호남 정신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 보도를 근거로 해서 한동훈 위원장까지 비판을 하면서 대여 공세에 나섰는데요.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당시에 이 국민의힘 박은식 비대위원의 광주 모독은 이 민주주의에 대한 증오와 혐오의 배설이 가깝다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혐오 정치의 동조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정청래 최고위원도 SNS에 관련 기사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이러고도 5.18 정신을 운운하는가라면서 비판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박은식 위원이 당시에 그 채팅 내용을 캡처한 그런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 반박을 했는데 이걸 두고서 결국 상황이 반전이 된 겁니다. 네, 박 의원이 제시한 채팅창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호남 비하 발언은 다른 사람에게서 나왔고 박 의원은 오히려 당장 지우세요라며 제지한 걸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 해당 보도는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언론사는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민주당도 얼마 지나지 않아 권칠승 수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삭제했는데요. 하지만 삭제 이유에 대한 설명과 비판 대상에 대한 뚜렷한 사과 없이 논평은 철회합니다. 보도에 참고 바랍니다라는 짧은 내용만 담겨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권 수석 대변인은 오보임을 확인하고 철회했다며 사실과 다른 논평이 나가게 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정청래 최고위원은 관련 보도를 이용한 자신의 SNS 글을 삭제하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드린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 측이 대변인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근거로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비판했다. 그러고도 명백한 사과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네, 박은식 위원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기사를 쓴 언론사를 비롯해서 이를 논평하고 SNS 글을 올린 민주당에 대해서 경악을 금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민주당을 향해서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면서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보를 근거로 여당을 비판했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과 정청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치를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김의겸 위원이 제기했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건도 함께 언급을 했는데요. 한 위원장의 오늘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여전히 더불어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핑퐁 치듯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키우고 아니면 말고 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정치하는 행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같은 분이 그걸 게시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그걸 나와서 읊어대고 이런 식의 정치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후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과거에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랬죠. 저는 그분들한테 단 한 명으로부터 사과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5개 신당 세력이 모여있는 제3지대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목이 되는 건 이들 세력의 2월 설 전통합 여부인데요. 5개 신당이 모두 이 빅텐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통합 시기 그리고 방식 등을 두고서는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네, 이 현재 제3지대는 지난 주말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이 개혁 신당까지 공식 출범을 하면서 이 5개 신당의 창당 작업이 모두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이로써 제3지대 이 세력 간 주도권 경쟁도 좀 본격화하는 모양새인데 특히 이 제3지대 빅텐트의 성공 요건 중 하나로 꼽히는 이른바 이 낙준연대 그 당사자들인 이낙연 새로운 미래 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이 대표의
그 동상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 거듭 확인이 되면서 설 전 빅텐트 현실화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빅텐트를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창당 다음 날에 합당하자고 하는 것도 그 당의 구성원들한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선거로부터 역산할 경우에 2월 초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일정에는 맞추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가 큰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낙연 위원장은 연일 저렇게 속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요, 이미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지났다 이러면서 다소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강조하는 건 속도보다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각 당이 지역구를 분배해서 후보를 내거나 지역구는 단일 기호로 뭉치고 비례선거는 각자 치르는 방안도 논의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이낙연 위원장이 이끄는 새로운 미래 측은 여전히 빅텐트가 최우선 순위라는 입장인데요. 또 빅텐트 구성을 놓고도 제3지대 내부에서 중간 절차 없는 소위 원샷 통합과 단계적 합당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한 제3지대 관계자는 정말 N가지의 변수가 수두룩하다며 어려움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이 대표의 주장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3인방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이끄는 미래대연합 측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요, 미래대연합 대변인인 박원석 전 의원은 이 대표의 골든타임 발언 이후 제3지대의 단일 대우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평론이나 훈수가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제3지대의 골든타임은 누가 정하느냐, 이 대표의 시계만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우리는 각자의 시계를 보면서 시간표를 함께 조정하겠다는 사람들하고만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전해집니다. 오늘 오전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거는 시점이 아니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사용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건 시점으로 봤던 것 같고요. 얼마든지 저는 이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설 전에 제3지대 빅텐트 통합의 완성을 목표로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요. 예. 그러니까 뭐 소텐트가 될지 빅텐트가 될지 뭐 뭔가 하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더해서요, 이낙연 위원장의 지역구 출마 여부, 이것도 또 제3지대의 또 다른 논란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제3지대 연대 세력이 이낙연 위원장이 출마를 빅텐트의 조건으로 걸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주 이준석 대표는요, 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위원장의 출마를 이제 촉구했었는데 19일에는 한 방송에 나와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이 위원장이 지금 시점에 도전하지 않는 게 더 의아하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계양을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이원욱 미래대연합 공동대표도 이 위원장이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인 광주에 출마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 대선 주자급인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출마에 나서야 제3지대 이 빅텐트도 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난주 이준석 대표와 이원욱 공동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낙연 총리께서는 지금 신당 추진하시면서 나는 사심이 없다라는 말 계속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총선도 불출마하시겠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데요. 예. 제가 연령대가 좀 차이 나서 그런지 저는 사심 없는 도전의 결과물이 불출마인 건 약간 제 문법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께서 진짜 광주에 출마해서 살신성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자 함이니까. 그래서 사실 뒷방에 가셔가지고 뭐 선대위원장 맡고 이래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임팩트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요구들이 나와서일까요? 이 불출마 의지를 강하게 밝혔던 이낙연 위원장도 다시 고심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라고 하죠. 네, 민주당 탈당 전후로 거듭 불출마 의사를 밝혀왔던 이낙연 위원장이 지난 주말에 기존의 입장을 선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이 위원장은 전북과 광주를 잇따라 방문을 했고 전북에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
정치인이 국민 앞에서 한 얘기를 쉽게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서도 다만 저희 동지들이 충정으로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고 출마 요구도 주의 깊게 듣고 있다. 이렇게 기존의 입장과는 좀 달라진 답변을 내놨습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자신의 총선 출마가 제3지대 정치 세력 전체의 승리에 얼마만큼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지속해서 고민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위원장 어제는요, 이 출마의 명분이 서질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아직 고심 중이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민주당 탈당의 이유와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였는데요. 탈당의 이유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변화를 노력했지만 무망하다는 것을 여러 차례 느꼈다며 민주당 의원들이 저주에 가까운 언어를 썼고 자신들에 대한 강성 당원들의 제명 요구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총선 불출마 선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국회의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사퇴한 자신의 처지를 언급했습니다. 제3지대 빅텐트론과 관련해서 지금 불거져 있는 크게 두 가지의 쟁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는 이 빅텐트 성사 시기와 관련해서 이준석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골든타임이 이미 지났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다른 세력들의 반발까지도 지금 사고 있고요. 또 이낙연 위원장이 과연 지역구에 출마하느냐 이 부분을 놓고서도 지금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빅텐트의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성공 요인은 가장 큰 정당의 제3지대 중 가장 큰 정당의 가장 큰 양보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인데요. 지금 이준석 신당이 어떻게 보면 규모도 가장 크고 당원도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희생이나 이런 거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계속 뭔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뭐 대선까지 갈 거냐, 뭐 어디에 나가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신당과는 아마 결합하기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정치 행보나 이런 것들을 엄중함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출마 결심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가 된 것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저는 이런 것들이 이준석 대표의 공간을 더 줄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이준석 대표의 공간을 만들었는데 지금 새로운 갈등 국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혁신당의 고민은 더 커질 것이고 빅텐트의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결국 바라보고 있는 목표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 중심으로 뭔가 움직이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보수의 노화의 방주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에 뭔가 나중에 국민의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본인이 그걸 대처하겠다는 심산인데 문제는 이쪽 민주당 계열 쪽하고 같이 합할 경우에 무슨 색깔이냐라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요. 보수 진보 대연합 이런 거 안 그렇죠. 될까요? 그거는 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뭐 뜨거운 얼음 같은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 계열도 보면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나머지 세 분 간의 관계가 그래서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출마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 대선 포기라든지 뭔가 이제 결단을 내리라는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지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